자, 여러분 이 시간은 부동산 개발 부분 하죠. 교재는 514페이지 보셔요. 거기 보면 자, 부동산 개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개발의 기본 개념하고 개발의 위험, 개발의 단계, 그리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이제 개발 방식의 유형들이 쭉 설명될 텐데, 자, 먼저 개발의 의의를 보면 부동산 개발에 난 토지를 조성에 의한 개량 또는 건축에 의한 개량을 통해서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동산 활동이다 그랬는데, 자, 개념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크게 조성 개량과 건축 개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조성 개량은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거.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거. 말 그대로 택지 조성. 이것이 조성 개량이고, 대표적인 것이 토목공사 이런 것이 되겠죠. 토목공사 이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조성 개량이고, 건축 개량은 조성 개량된 거 위에다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건축 개량 그런다. 단순히 토지 자체만 개발하는 것을 조성 개량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건축 개량 그러는데, 조성 개량을 협의의 개발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개발 또는 광의의 개발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까지. 조성 개량과 건축 개량 흐름과 내용 확인하는 게 좋고, 의미만 간단하게, 그리고 보통 부동산 개발하면 통상은 건축 개량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건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부동산 개발하면 건축 개량을 의미한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특히 건축 개량은 바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확인하고, 이어서 개발의 형태 보세요. 거기 보면 무형적 개발, 유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구분되어 있는데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 무형적 개발은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은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용 상태만 변경, 주치면 되죠. 토지의 물리적 변경은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용 상태만 변경시키는 거. 대표적인 것이 지목 변경이나 아니면 용도 변경, 농지 전용 이런 것이 바로 무형적 개발이고, 유형적 개발은 토지의 물리적인 상태만 변경시키는 거. 토목공사, 건축, 공공사업 이런 것이 유형적 개발이고, 복합적 개발은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을 포함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합적 개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기 보면 뭐 형질 변경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구역진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 개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하나 있다. 근데 이게 논바닥이다. 이걸 갖다가 택지로 형질 변경한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토목공사 해야 되죠. 매립하고 성토하고 해야 되죠. 이것은 뭐이고? 유형적 개발. 물리적 성질 변경시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하고 매립하고 한 다음에 이걸 갖다 지목을 답해서 뭘로? 대로 변경해야 되죠. 이게 지목 변경이네요. 그럼 이것은 무형적 개발. 그러면 형질 변경은 토목공사 등의 유형적 개발과 지목 변경 등의 무형적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죠. 해서 이것을 복합적 개발 이런다. 거기까지만 딱 잡아두시면 되거든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개발 주체에 따라서 보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기타 개발 주체 그랬는데, 공공부문,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각종 공사, 공기업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공공개발.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의한 개발은 바로 개인, 기업, 조합 이런 것이 바로 민간에 의한 개발이고, 기타 개발 주체는 다른 거 모르고 마지막에 제3개발업자, 이것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을 제3개발업자, 다른 말로 제3섹터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본 개념만 확인해 두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15페이지 개발의 단계,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것이 개발의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것이 핵심인데, 자, 먼저 개발의 단계에서 보니까 진행 형태가 기본형 넘어가서 병행형, 직렬형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확인, 구분 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계획 단계, 그 다음에 협의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인가 단계,
그 다음에 시행 단계, 그 다음에 처분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진행 흐름이 이렇게 계획 이루어지고 협의 이루어지고 인가받고 시행하고 처분한다. 자, 보세요. 먼저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했으면 이제 땅 확보해야 되지. 이거 협의 단계가 땅 확보 단계예요. 매수 협의. 땅이 확보됐으면 이제 확보된 땅을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해서 팔아먹고 하는 것인데 먼저 계획이 이루어지고 협의와 인가가 같이 왜냐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와 인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처분하는 단계 이것이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 협의, 인가 단계 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과 처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병행형 또는 시행처분 병행형 516페이지 있죠?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획 단계, 협의 단계, 인가 단계, 시행 단계, 처분 단계 이것이 직렬형 그래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로 기본형이고 그리고 시행, 처분, 병행형은 시행하면서 같이 처분한다는 것은 땅 판매에서 분양한다는 얘기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행형. 근데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가장 안정되는 것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안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은 되어 있으니까 설명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개발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개발의 단계 확인되는데 자, 그 단계가 바로 이것이 이제 개발 단계가 바로 구상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과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자, 이것은 지난번 시험에서도 단계 순서가 시험에 출제된 바 있거든요. 제법 중요한데, 자, 기본적인 흐름 한번 확인해 봐요. 먼저 계획 단계. 자, 개발 사업에서 먼저 구상 단계가 바로 구상 단계가 바로 아이디어 단계. 자, 지금은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지만, 아파트먼트, 데파트먼트, 콘도미니엄.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1800년대 아파트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인 건데 처음에는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그러면 어떤 개발 구상이 딱 나오게 되면 이 개발 구상 등을 근거로 해서 과연 이것이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이건 계략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업 구상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수익되고 이걸 개발해서 운용할 때 수익이 얼마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주 계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해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 이제 보통 투자 분석으로 본다면 어림셈법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부지를 모색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땅 확보하는 단계.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땅을 사는 것인데 꼭 땅을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지가 모색되고 확보되고 이것이 확보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부지의 특성에 맞춰서 본격적이고 세부적인 타당성 분석이 시작돼요. 특히 이 타당성 분석은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세 가지 복합 개념 측면에서 타당성을 분석하니 먼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냐? 허가받을 수 있냐? 그리고 충분히 돈이 되느냐? 하는 것 세 가지 복합 개념 층에서 판단하되 이 타당성 분석은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네,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 이것이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혹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채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업자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경제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타당성 분석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 단계,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인데 보통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특히 이제 건축대부, 개발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니까 건축대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데 문제는 건축대부는 건축 공정에 맞춰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대출되고 완성되면 일시불로 상환해야 되죠. 따라서 완성되는 경우에는 이제 완성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축대부로 상환하는 것이죠. 즉 나중에 건축대부가 뭘로? 저당대부로 교체되는 것인데 이런 형태의 대부를 갖다가 교체대부라고 한다 그래요. 교체대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자금 조달이 끝났으면 이제 땅 파고 건물 짓고 땅 파고 건물 짓는 단계가 건설 단계인데 이 건설 단계가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 이것이 건설 단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 건설 끝났으면 이제 마케팅 팔아먹어야 되죠. 특히 여기서 이제 매도 마케팅이 있고 임대 마케팅 구분되는데 특히 매도 마케팅의 경우에 매도 시점은 금리가 낮은 시점을 잡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야 자금들이 쉬워지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으니까. 해서 매도 마케팅과 임대 마케팅, 특히 임대 마케팅은 임대 활동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중요 임차자, 다른 말로 정박 임차자. 이건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제법 비중도 크고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있고 또 비중도 크잖아요. 따라서 그런 중요 임차자를 미리 확보하면 나머지 군소 임차자는 그만큼 확보가 쉬워지기 때문에 중요 임차자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단계 쭉 구분하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기본적인 것들을 꼭 하기엔 채택 가능성 분석하는 것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중시되는 것이고 자금 조달, 금융 단계, 땅 파고 건물 짓는 것이 건설 단계, 팔아먹는 것이 마케팅 단계인데 핵심은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이고? 건설 단계이고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그건 뚜껑 열어본 단계이죠. 이것이 바로 마케팅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 순서와 기본적인 내용 꼭 체크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것이 넘어가서 이제 자, 지금까지 설명된 것이 519까지 다 설명된 것입니다. 519까지 쭉 설명된 것이니까 기본적인 틀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개발의 위험 그리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자, 개발의 위험 보세요. 자, 개발의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의 의미는 자, 개발 사업은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 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개발의 위험. 근데 이 개발의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미리 해두고 그에 따라서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미리 좀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더라. 자, 그랬을 때 개발의 위험의 유형을 카드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설명했고 월포드라는 사람이 하나 설명했는데 카드만이라는 사람은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크게 인플레이션, 자금 부족, 주변 일과의 관계 파탄 세 가지 들었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재값이 상승하니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또 자금이 바로 조달이 안 되면 개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일과의 관계 파탄 이 말은 자금 조달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변들과의 관계 파탄에서 이 세 가지를 카드만이 얘기하는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월포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개발 위험 세 가지. 월포드는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크게 법적인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먼저 법적인 위험은 자, 개발 사업 하려면 여러 가지 인허가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반려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죠? 또 인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조건부 인허가가 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또 거기 보니까 뭐 각종 지역지구자라든지 이용규제라든지 또 공공 서비스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들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재반이 바로 법적인 위험. 그 법적인 위험 내용 꼭 확인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520페이지 하단에 있죠? 거기 보면 개발의 인허가 및 인허가에 관련된 지역지구제, 환경영향평가, 교통부담, 전기, 상하, 하수 등의 여러 가지 인입시설이죠. 이것의 시설공급의 제한에 따른 위험들, 또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인허가가 반려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반 나타나는 위험, 이것이 바로 법률적 위험 또는 법적 위험이고. 그럼 이제 법적 위험은 극복하고 나서 이제 인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데 건물 짓는 진행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인플레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기간이 연장되면 그러면 빨리 개발해서 분양해서 투자자금 회수하는데 개발 기간이 연장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이나 기타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위험이 커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비용 위험 그래요.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자재값이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커서 나타나는 위험이 바로 비용 위험인데 그러면 개발 사업자는 시공회사와 공사 계획을 체결할 때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공사비를 딱 정할 때 시공사도 공사비 낼 때 공사비 딱 정해놓고 야, 너 이 가격 안에서 공사 끝내라. 나머지 추가적인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않겠다 하고 공사금을 딱 정해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해도 시공사 부담으로 돼버리지 개발자 부담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근데 이걸 체결하게 되면 그러면 시공사 위험이 커지니까 시공사는 처음부터 공사 계약 금액을 높게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계약 금액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걸 체결하면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설명했던 대로 처음에 공사 계약금이 높아지면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이 비용 위험이고. 이렇게 해서 비용 위험 다 극복하고 나서 이제 다 지었을 때 팔려고 할 때 안 팔려서 발생하는 위험 이것이 시장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 수요 공급 상황을 잘못 예측해서 나타나는 위험 이것이 시장 위험. 한마디로 안 팔려서 발생하는 위험 이것이 시장 위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먼저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자, 문제는 그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와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처음부터 이제 분양 시점을 개발 초기부터 매도를 시작하면 당연히 매수자가 아니라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크고 작고 개발업자는 위험이 작죠. 그 대신에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커요. 왜냐면 나중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매수하면 매수자는 시장이 커요. 그 대신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완공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완공이 다 되어서 매수하면
시장 상황 다 고려했으니까 당연히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작아요. 이것이 매수자의 시장 위험. 그 대신에 제값 다 줘야 되죠. 같이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매수자는 초기에 매수하면 위험이 시장 위험은 큰 반면에 싸게 살 수 있고, 완공 후에 매수하면 가치는 높게 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험은 작아질 수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수자의 위험이 아니라 개발업자 시장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 그 520페이지 그림은 매수자의 시장 위험을 설명한 것이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분양하면 개발업자 시장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 작아져. 왜? 매수자가 위험 다 가져갔으니까 그 대신에 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초기부터 분양하면 위험도 작고 수입도 작고 싸게 파니까. 그러나 완공 후에 매도하겠다, 난 자신 있으니까. 그럼 완공 후에 매도 시점을 잡게 되면 개발업자 시장 위험은 커져. 매수자가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시장 상황이. 그 대신에 비싸게 팔 수 있으면서 그만큼 수익도 높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매수자 시장 위험으로 표현됐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건 개발업자 시장 위험이니까 초기에 매도하면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낮은 반면에 가치도 낮고 수익도 낮고, 반대로 완공 후에 매도하게 되면 개발업자 시장 위험은 커져. 매수자가 안 가져갔으니까 그 대신에 가치도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그림 밑에 보세요. 초기에 매도 임대 시에는 개발업자 시장 위험은 감소나 가치는 낮게 형성되고, 완공 후에 매도 또는 임대할 때는 개발업자 시장 위험은 커지는 반면에 가치도 높게 형성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인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법적인 위험의 내용이 뭐가 있고 시장 위험의 내용이 뭐가 있고 비용 위험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구분하는 것이 숙제가 잘 되는데, 여하튼 규제, 인허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은 바로 뭐이고 법적 위험이고,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해서 자재값이 상승한다든지 개발 과정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비용 위험이고, 그리고 다 완공해서 팔고 분양하고 임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팔려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위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시장 위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비용 위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법적인 분석도 충분히 해놓고 인근 주민들의 여론 동향도 충분히 분석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고, 또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을 체결해서 그 비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과 의미 확인해 두시면 되고,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초기부터 분양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수익은 낮는 것이고, 시장 위험을 그대로 감수하겠다 그러면 완공 후를 분양 시점을 잡으면서 그만큼 가치도 높고 수익도 높게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의 위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의 타당성 분석.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이 522페이지 하단에 보면 타당성 분석에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그리고 투자 분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한다.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전주면 전주에서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땅을 갖다가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서울 지역 전체
지역경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전반적인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들, 지역 전체에 총량적인 지표가 분석돼야 돼. 여러분들 52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서울이면 서울 지역 전체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의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시장 전체 총량적인 전반적인 수요 공급의 지표를 먼저 분석해서 그 지역 전반적인 부동산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경제 분석이에요. 총량적인 지표 분석이라는 것은 부분 다 구분하고 안 하고 전체적인 부동산의 수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역경제 분석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수요초가 공급초라고 하더라도 이걸 여러 개의 부분 시장별로 나누면 부분 시장별로는 수요 공급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이게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주택이 부족하지만 지역별로 나눠본다면 지역적으로는 이미 공급 초과인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 개 이제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용도별로 종류별로 부분 시장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 시장별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인데, 공급 시장을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의 뭐이고 차별화, 수요 시장을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의 세분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세수하고 공차고 세수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급 시장은 차별화시키고 수요 시장은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 시장별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시장 분석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시장별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그럼 부분 시장별로 분석했더니 어떤 것은 이미 공급 초과이고 어떤 것은 이미 수요 초과다, 어떤 것은 이미 균형이더라 하는 것이 다 파악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공급 초과가 돼 있거나 균형 상태인 경우는 개발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수요 초과라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부분 시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수요 초과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공급 초과다. 부분 시장별로 봤더니, 그러면 이미 공급 초과한 것은 개발의 의미가 없고 수요 초과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시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이것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공급 시장을 차별하고 수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부분 시장별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이고, 이렇게 해서 분석된 결과 이미 공급 초과인 것은 의미가 없고 수요 초과라고 판단되면 그 수요 초과라고 판단되는 가능한 대안별로 이 당해 개발 사업이 개발됐을 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수율 분석 또는 흡수 분석. 흡수율 분석도 있고 흡수 시간 분석도 있는데 흡수 시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완전히 흡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흡수 시간 분석이고, 흡수율 분석은 주어진 시간 동안, 과거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흡수율 분석. 523페이지 하단에 있죠? 이것이 흡수율 분석인데, 보통 흡수율이 높을수록 빨리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시장성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잠깐 523페이지 하단 보세요. 흡수 분석의 개념에서 흡수율 분석과 흡수 시간 분석했는데 내용 보세요. 개발업자는 흡수율이나 흡수 시간 분석을 통해서 시장 수요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 위험은 적고 시장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부분 시장별로 다 수급 상황이 다르니까 유형별로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흡수율 분석은 과거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예전에 보니까 이거 잘 팔렸더라. 그럼 앞으로 잘 팔릴 수 있겠지 하고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장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시장의 흐름이 과거 추세가 장래 동향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장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분석의 특징이에요. 조심할 지문은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장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틀려 이것은. 과거 추세는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장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항상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왜? 과거 추세가 장래 똑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흡수율 분석.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시장성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을 확인해 봤더니 3번은 아직 시장성은 별로 없고 1번과 2번이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바로 채택 가능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대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용도로 개발됐을 때 1번 용도로 2번 용도로 개발됐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이른바 세후 현금 수지까지 분석해서 순현가나 아니면 내부 수익률, IRR이죠. 내부 수익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각각의 가능한 대안별로 순현가나 내부 수익을 분석해서 이 중에서 가장 순현가로 분석해서만 가장 순현가가 높은 거 맞죠? 내부 수익을 분석해서만 내부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 분석인데, 문제는 이 타당성 분석을 할 때 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모형에서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법을 하는데, 이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법으로 투자 판단할 때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한다는 거 꼭 체크.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해서 수익성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느 걸로 할 것인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 분석이에요. 근데 투자 타당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개발업자의 목표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개발업자마다 그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분석해 봤더니 잠깐 보니까 순서 꼭 확인. GCC 타투 순서 확인. 먼저 지역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걸 여러 개의 부분시장 분석이 시장 분석, 수요급 분석인데 부분시장별로 부분시장을 구분할 때 공급시장을 차별하고 수요시장을 세분해서 부분시장별 수요급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이고, 그리고 시장 분석으로 수요급 분석했을 때 그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시장별로 아니면 부분시장별로 이것이 개발됐을 때 판매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인데, 시장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시간이 짧을수록 시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특히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장래 동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해서 장래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채택 가능한 대안을 판단하고, 가능한 대안별로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분석해서 순현가나 내부 수익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투자 분석인데,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순서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중에서 지역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가만히 보니까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네요. 그죠?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고?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을 묶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앞에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 뒤에 두 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해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크게 묶어서 전자 세 가지를 시장 분석, 뒤에 두 가지를 경제성 분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 문서의 구성 요소 봤더니 여러분들 교재를 보니까 그 52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표 안에 도시 및 지역 분석, 근린 분석, 대상, 근린 지역 선정, 대상, 아니지. 도시 및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근린 분석, 그 다음에, 이게 아니죠.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이렇게 해서 도시 분석의 내용이 뭐가 있고, 근린 분석의 내용이 뭐가 있고, 부지 분석의 내용이 뭐가 있고, 수요 분석의 내용이 뭐가 있고, 공급 분석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해서 그 각각의 내용들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는 526페이지 보니까 뭐 지역의 경제활동 쭉 있고 뭐 쭉쭉 있잖아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토지 중심으로 해서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서울이면 서울. 지역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들을 분석하는 것이 근린 분석이고 부지의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 부지 분석이고 지역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하는 것이 수요 분석, 공급 분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분석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장 문서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가 다 수집되고, 그렇죠? 다 수집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 흐름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자료 정보를 가지고 부지가 먼저 주었으면 그 주어진 부지를 가지고 뭘로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지에 채택 가능한 개발 대안이 뭐 있는가? 그죠? 주어진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부지가 먼저 주었으면 주어진 부지를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 아니면 용도가 먼저 주었다. 가령 아파트 개발을 사보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 용도에 어떠한 부지가 적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지가 먼저 주었으면 주어진 부지를 어떠한 용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용도가 주었으면 그 용도에 맞는 부지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하고 그리고 기존의 개발 사업이 아직도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투자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던 그런 역할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시장 분석 역할이 네 가지거든요. 주어진 부지를 어떠한 용도에 이용할 것인가? 특정 용도 어떠한 부지가 적합할 것인가? 또 투자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개발 사업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어진 부지를 어떠한 용도에 이용할 것인가? 또 특정 용도 어떠한 부지가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분석함으로써 당해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가능한 대안을 찾는 거야. 가능한 대안이 뭐뭐 있는가 찾는 것이고 이렇게 채택 가능성을 분석한 다음에 요 가능한 대안이 나오면 가능한 대안별로 이제 똑같이 예상되는 수익 가능한 대안 A가 있다 B가 있다 그러면 A로 개발했을 때 B로 개발했을 때 가능한 총 소득에서부터 뭐까지 세후 현금 흐름까지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세후 현금 수까지 분석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여러 가지 기법에 적용해서 그 순현가의 결과나 내부 수법의 결과를 가지고 요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해서 그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순현가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수익성 분석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것이 바로 경제성 분석의 단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수익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죠.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개발 가능, 채택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고 요 두 가지는 가능한 대안별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요 세 가지가 시장 분석이고 두 가지가 경제성 분석이면서 시장 분석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 정보를 분석해서 당해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시장 분석의 목적이고 요 가능한 대안, 개발 가능한 대안별로 개발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이걸 갖다 여러 가지 투자 분석 모형이 있죠. 순현가법 등의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개발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추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제성 분석.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 맞겠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고 경제성 분석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해야 되겠네. 그것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용도 지역, 지구제, 뭐 지역 수요 공급 상황들, 뭐 공시조 이건 전부 다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이고 반대로 이제 가능한 총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아니면 영업 경비, 아니면 수년가, 내부 수익률, 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런 건 전부 다 뭐이고 경제성 분석의 구성 요소이고 그러니까 정보나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이고 수익성 분석 지표들은 전부 다 경제성 분석의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5단계로 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하고 크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나눠서 2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거기까지 정리해서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 좀 복잡한 듯 해도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27페이지 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에서 경제 기반 승수 그리고 입지 개수가 나오는데 경제 기반 승수는 예전에 12회, 15회인가 2번에 걸쳐 출제가 됐었는데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쪽에서 전부 다 서로 틀리다고 견제해서 그냥 보수성합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 기반 승수나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입지 개수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입지 개수를 중심으로 잠깐 확인하고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자, 그 교재 보면 경제 기반 수도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입지 개수만 확인해 보세요. 입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것인데 입지계수는 뭐냐면 어떤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지표가 바로 입지계수예요. 어떤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그 산업의 그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입지계수인데,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528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공식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령 A 산업을 섬유산업이라고 하고, 전자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Z 지역은 수원이 전자산업 발달했으니까 수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전국의 전자산업 구성비에 대한 수원 지역의 전자산업 구성비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비는 이렇게 구해요. 전국의 전산업 고용자 수에 대한 전국의 A산업 고용자 수의 비리고, 그 다음에 수원 지역의 전자산업 구성비는 수원 지역 전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한 수원 지역 전자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국은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즉 전국의 생산 활동 인구가 만약에 1000만 명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전자산업에 5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5%가. 근데 수원 지역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만약에 50만 명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전자산업에 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전국은 전자산업 구성비가
10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니까 5%네요. 그죠? 그리고 수원적은 전자산업 구성비가 5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니까 10%네. 그러면 5분의 10 하니까 얼마 나와요? 2. 이것이 바로 수원적의 전자산업 구성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숫자가 복잡해지면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번분수를 우리 탄력성 배울 때 배웠죠? 번분수를 계산할 때는 안에 있는 걸 곱해서 분모로 내려 깔고 밖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쳐 올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쳐 올리고 내릴 때 약분부터 한번 해보면 하나씩 약분하고 또 안에 거 밖에 거 하나 약분했더니 5 얼마? 25 분모로 내려 깔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5니까 몇이 돼요? 50에서 2 나오네요. 그러면 수원적은 전자산업의 입지계수가 2다. 이 말은 수원적은 전자산업의 구성비가 전국의 몇 배다? 2배다. 2배다. 그럼 상당히 특화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입지계수를 구한 다음에 입지계수가 1이면 1보다 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당연히 전국에 비해서 수원적의 전자산업 구성비가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수원적은 전자산업이 특화된 산업이다. 또는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1보다 작다. 이 말은 수원적은 전자산업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오히려 낮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낙후 산업이고 그 다음에 비기반 산업이 되는 것이고 1이면 전국 수준과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그 산업이 특화 산업이고 기반 산업이 되려면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 된다 하는 거 꼭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원리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입지계수의 의미고 그 다음에 입지계수를 통한 경제기반 비율 또는 경제기반 승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수원이면 수원지역을 갖다가 A지역이죠. Z지역 수원지역을 갖다가 여러 산업으로 분류해요. A산업, B산업, C산업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산업별로 입지계수를 구해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구한 다음에 기반 산업이 되려면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각각의 산업별로 입지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을 선정해요. 선정한 다음에 그럼 A, B, D가 입지계수가 1보다 크고 나머지 입지계수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니까 이 세 가지가 수원에서는 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원 아까 사례를 보니까 전체 고용자 수가 몇만 명이에요. 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A, B, C가 기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A 산업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4만 명이고 B는 인구가 3만 명이고 D는 인구가 3만 명이다. 3만 명이다. 그러면 기반 산업에 총 몇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4만, 3만, 3만이니까 총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체 고용자 수가 50만 명인데 기반 산업에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면 그러면 기반 산업의 비율은 50분의 10만이니까 몇 프로? 20%가 되는 거예요. 20%. 이것이 기반 산업의 비율이고 그럼 0.2네요. 0.2. 거꾸로 하면 5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경제의 기반 승수는 기반 산업 비율의 역수거든요. 그러면 기반 산업 비율이 20%, 즉 5분의 1이면 기반 승수는 거꾸로 1분의 5가 되니까 당연히 몇이 돼요? 5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입지계수로 기반 승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냥 거기까지만. 근데 이건 썩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요 입지계수를 구하는 원리는 꼭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고용자 수로 구했는데 근데 실제에서는 이제 고용자 수가 아닌 생산액이나 아니면 인구나 아니면 소득으로 구할 수도 있다. 주어진 것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용자 수 대신에 생산액이나 인구나 소득 등으로 입지계수를 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 그 지역에서 그 산업이 기반 산업이 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하는 것도 같이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입지계수까지 해서 그 개발의 타당성까지 확인했고
잠시 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개발 방식 그리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 확인하십니다. 개발 방식과 더불어서 마케팅 부분 확인하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